사실 모든 뛰어난 명장들의 어떤 기본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 고수들이 항상 끊임없이 를 보내잖아요.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바깥세계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가우가멜라 전투의 시작 직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하. 자, 그렇다면 오늘은 드디어 전투의 하이라이트가 나오겠죠. 어쩌면 기원 전시대, 즉 고대 시대의 유럽과 아시아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와도 같은 그런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전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또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그리고 세계사를 통틀어서도 늘 최상위 명장, 즉 SSS급 명장으로 늘 랭크되는 전쟁의 신 알렉산더 대왕은 과연 이 전투를 어떻게 풀어나갔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오늘 춘닥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알렉산드로스 왕이라고 말을 하죠. 일단 가우가멜라 평원, 즉 전장에 도착을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적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일단은 모든 명장들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장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페르시아의 진영, 적의 진영부터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모든 뛰어난 명장들의 어떤 기본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보 수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면 고수들이 항상 끊임없이 정찰을 보내잖아요. 뭐 프로브를 보낸다든지 드론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보 수집인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역시 이런 정보 수집에 매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드로스는 스타크래프트 고수처럼 끊임없이 계속 정찰을 보냈고, 특히나 적을 혹시 사로잡거나 포로를 삼게 되면 직접 가서 포로에게 신문을 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캐냈습니다. 이렇게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던 알렉산드로스는 이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역시 페르시아군의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리우스의 의도까지도 역시 명확하게 간파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는 이번에 공격적인 진영을 펼치고 있군. 맨 앞줄에는 특별한 무기인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 그리고 양쪽 날개에는 가장 중요한 전력인 기마군단을 포진해놨다. 이것은 물량으로 파상 공세를 펼치면서 우리를 포위해서 결국 잡아먹겠다는 생각이지. 자, 그렇다면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이 페르시아의 진영에 맞춰서 어떻게 진영을 짜게 되었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렉산드로스의 전체적인 진영을 보시게 되면 이 진영 자체를 약간 비스듬한 각도의 사선 대형으로 길게 펼쳐놓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다리우스는 분명히 알렉산드로스를 포위해서 쌈 싸먹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역시 이렇게 길게 펼쳐놓으면서 비스듬한 사선 대형을 해놓게 되면 상대방이 알렉산드로스의 진영을 쌈 싸먹기가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알렉산드로스가 진영을 길게 하지도 않고 좁게 만들었다면 당연히 훨씬 더 쉽게 싸먹혔을 것이고, 이런 사선 대형으로 해놓게 되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슬라이딩 효과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최대한 의식해서 짰던 그런 진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을 하나 살펴보게 되면, 일단 양쪽 날개를 보시게 되는데 이 양쪽 날개도 약간 활 모양처럼 휘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휘어지는 활 모양의 진영 역시도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최대한 의식해서 상대방이 옆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도 대처를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빠져나가기 쉽게 그렇게 상대방의 포위 공격을 의식한 활 모양의 진영을 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부 진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진영 자체는 알렉산드로스가 굉장히 즐겨하던 그런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먼저 중앙을 보시면 마케도니아의 자랑인 중무장 보병, 고슴도치 대형으로 유명한 그런 팔랑크스를 펼칠 수 있는 중무장 보병이 중앙에 먼저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좌측, 좌익에는 알렉산드로스의 영원한 오른팔, 고참 장군인 파르메니온 장군이 이끄는 테살리아 기병이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늘 그렇듯 마케도니아의 가장 공격의 핵심, 즉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이끄는 최정예 기병, 헤타이로이라 불리는 최정예 기병 전력이 우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타이로이 부대를 지원하는 가벼운 발놀림의 경보병과 궁수로 이루어진 특별한 별동대도 같이 추가적으로 위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추가점이 있는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이번에는 가운데인 중무장 보병이 굉장히 방어력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어력 때문에 보통은 한 줄로 배치를 시켜놨었는데, 이번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만큼은 이 중무장 보병을 두 줄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왜냐? 바로 알렉산드로스는 상대방이 포위 공격을 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의 중무장 보병이 포위를 당하거나 무너지게 될 시에 두 번째 겹에 있는 중무장 보병이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해놨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친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31년 10월 11일 드디어 가오가멜라 평원에서 다리우스를 맞이하러 출격을 하게 됩니다. 제군들이여, 우리는 당대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둔 무적의 용사들이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적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직전까지 와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를 무찌르고 동방의 아름다운 대제국 페르시아를 모두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다. 모든 영광은 그대들에게. 가자!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렇게 연설을 하지 않았을까 춘닥터가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게 됩니다. 일단 먼저 움직임을 시작한 건 마케도니아군의 오른쪽인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분명히 페르시아는 나를 가장 의식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면 일부 병력이 나를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예상은 정확하게 적중을 하죠.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 하기로 했던 페르시아의 좌측 날개, 즉 좌익의 기마군단을 이끄는 베소스 총독이 알렉산드로스를 따라 같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애초에 먼저 선제 공격으로 알렉산드로스 군을 쌈싸먹으러 했었던 다리우스의 계획이 약간 처음부터 어긋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전 군대가 한꺼번에 공격해서 상대를 싸먹어야 하는 게 우리 군의 전략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알렉산드로스가 옆으로 빠져나갈 줄이야. 에이, 어쩔 수 없다. 나머지 부대들이라도 총 공격을 시작한다. 먼저 맨 앞열의 비장의 무기부터 출동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군의 비장의 무기인 맨 앞열의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가 먼저 출동을 시작합니다. 자, 과연 이 비장의 무기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정답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입니다. 왜냐? 알렉산드로스가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의 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의 낫전차 부대는 좌우 방향 전환이 힘든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돌진해 올 때 우리는 그저 병사들의 간격을 벌려서 그대로 낫전차가 직선적으로 지나가게 한 뒤에 포위해서 활과 창으로 말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된다. 또한 코끼리들은 매우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줄 수는 있으나 사실 코끼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들이지. 우리 중무장 보병들이 긴 창으로 고슴도치 대형을 촘촘하게 하여 팔랑크스 진영을 만들고 만약에 물러서지 않고 바로 단단하게 그 진영을 펼친다면 코끼리들도 지레 겁을 먹고 오히려 도망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예측은 완벽하게 적중하였죠. 낫전차들이 직선적으로 앞으로 돌격해올 때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간격을 휙 벌리면서 그 전차를 피하게 되고 지나간 전차들은 화살과 창에 말이 맞으면서 결국 전차가 부서지게 됩니다. 또한 코끼리 부대 역시 단단한 팔랑크스 고슴도치 진영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전진을 거부한 채 오히려 전장을 이탈하게 되죠. 이렇게 다리우스가 굉장히 기대를 했던 비장의 무기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는 매우 손쉽게 무력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 비장의 무기들마저 무력화되었단 말인가. 제대로 되는 일이 없구만.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우리 페르시아는 강력한 양쪽 날개인 기마군단을 가지고 있지. 그들을 믿어보자. 다리우스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지게 될까요? 일단 페르시아의 우측 날개인 마자이오스가 이끄는 기마군단이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들의 타겟은 당연히 마케도니아의 왼쪽 파르메니온이 이끄는 테살리아 기병대였죠. 마자이오스는 압도적인 물량과 공격력으로 파르메니온과 테살리아 기병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페르시아의 최정예 엘리트 기마군단이다. 이번만큼은 절대 패배를 용납할 수 없다. 마케도니아의 좌익을 반드시 무찌르자. 이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이 생각보다 상당히 선전을 하게 되면서 좌측의 파르메니온 쪽 진영이 굉장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편 쪽에 있던 알렉산드로스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을까요? 역시나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베소스를 유인했던 알렉산드로스 역시 드디어 베소스와 함께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우스가 알렉산드로스의 맨투맨 마킹을 맡길 정도로 기대를 모았던 베소스의 기마군단은 생각보다 알렉산드로스의 부대에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요. 결국 페르시아의 오른쪽 날개인 마자이오스는 굉장히 생각보다 선전을 하는 모양새를 띠게 되고 좌측에 기대를 모았던 베소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을 맞아서 치열한 전투를 하지만 고전을 하고 있던 그런 양상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앞줄에 있던 비장의 무기인 낫전차와 코끼리 부대가 나가리가 된 후 다리우스는 그 뒤에 있던 중앙 보병에 전진을 명령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알렉산드로스는 베소스 총독이 맡고 있으니 우리 중앙군도 이제 전진한다. 마케도니아의 중앙군을 압박해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우측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과 함께 적을 포위해서 섬멸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다리우스의 중앙군이 이동을 하게 되고 마케도니아의 자랑인 고슴도치 진영으로 유명한 팔랑크스 대형의 중무장 보병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양쪽과 중앙 모든 곳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드로스는 맨눈으로 적의 약점을 간파하게 됩니다.
다리우스를 지키고 있던 중앙군이 전투를 치르면서 상대적으로 방어가 약해졌다. 이 틈을 놓칠 수 없지. 상대방 베소스는 우리 별동대와 일부 기병대로 발을 묶어놓도록 한다. 나머지 최정예 기병인 헤타이로이는 나를 따르라. 이랴! 상대방의 약점을 꿰뚫어본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자신과 그 다음에 자신의 최정예 기병 부대인 헤타이로이의 일부를 떼서 다리우스가 있는 중앙 쪽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 맡았던 일진 담당인 베소스 총독은 당황을 하였겠죠. 알렉산드로스가 중앙으로 치고 달리기 시작한다. 안된다. 우리도 따라잡아야 한다. 베소스 총독님, 지금 마케도니아의 기병대와 별동대가 워낙 거세게 저항하고 있어서 저희는 도저히 알렉산드로스를 쫓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이럴 수가. 마케도니아의 별동대는 매우 용맹하고 민첩하여 도저히 쉽게 떼어날 수가 없군. 이 찰가오리 같은 녀석들. 어쩔 수 없다. 알렉산드로스를 쫓는 건 일단 포기한다. 대신 우린 여기에 남아서 이 찰가오리 같은 별동대 녀석들을 모두 해치우도록 하자. 결국 이 베소스 총독은 알렉산드로스를 쫓아가는데 실패하게 되고 이 알렉산드로스의 별동대에 발이 묶여서 결국은 다리우스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이 전투의 장면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로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의 최정예 기병 헤타이로이 부대다. 그대들은 나 알렉산드로스와 친구이자 전우와도 같은 사이라 할 수 있지. 이제 기회는 왔다. 저기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가 보인다. 이번에는 반드시 다리우스를 완벽하게 잡고 승리를 쟁취하자. 가자!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최정예 기병인 헤타이로이는 바람같이 다리우스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단숨에 페르시아의 중앙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이전의 전투였던 이소스 전투 때와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의 중앙군들을 부수면서 점점점 다리우스에게 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다리우스는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소스 전투의 트라우마를 과연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저 귀신 같은 알렉산드로스가 또 다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맨투맨 마킹을 맡았던 베소스 총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누가 저 알렉산드로스를 막을 것이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 안돼. 나는 알렉산드로스를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 같다. 도망치자. 도망쳐. 다리우스는 자신을 향해 또다시 다가오는 알렉산드로스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똑같이 이소스 전투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다시 총지휘관인 황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게 되자 상대적으로 잘 싸우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중앙군 역시 퇴각을 결정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좌측 날개였던 베소스 총독 역시도 알렉산드로스의 별동대를 무찌르지 못한 채 황제가 도망가는 것을 보자 같이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페르시아의 우측 날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싸우고 있었던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이었는데요.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은 굉장히 용맹하게 파르메니온 쪽의 테살리아 기병을 압박하면서 그들을 거의 포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결국 파르메니온은 견디지 못하고 알렉산드로스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만큼은 다리우스를 꼭 잡고 싶었지만 나의 소중한 군대와 오른팔 장군인 파르메니온을 잃을 순 없다. 그들을 구한 것이 먼저다. 가자! 이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또 다리우스를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오른팔인 파르메니온 장군을 구원하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헤타이로이 부대가 마자이오스의 뒤에서 후방을 치게 되자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맞게 된 마자이오스의 기마군단 역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페르시아군은 이 가우가멜라 평원에서 괴멸적인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되고 또다시 알렉산드로스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혼까지 쥐어짰던 다리우스 3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기약 없는 도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기원전 500년경부터 당대 세계 최강으로 군림했던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오가멜라 전투의 대장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길고 자세했던 전투를 듣느라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춘닥터는 또 다음 재밌는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